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대략. 생각도 안 해보셨죠? 네. 저도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몇백 년은 남은 줄 알았거든요. 지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0년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는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IPCC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IPCC는 30년 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지구에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지구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방관할 수 없고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때가 이제 곧 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우리는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환경학자 안병옥 소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안병옥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질문을 던지고 또 함께 답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독감에 걸려서 이틀간은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오늘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왔습니다. 박수 안 주시나요? 네.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말씀을 드릴 때 그 발작적인 기침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서 아침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는다면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들 아마 나오시면서 나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집을 나설 것인가, 이 광운대학교까지 오시기까지 자동차로 올 것인가, 택시를 이용할 것인가, 버스를 탈 것인가, 지하철을 탈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선택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처럼 지금 말하는 것도 어떤 단어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도 100% 아마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선택하고 그 맥락, 어떤 맥락 속에서 그 문장을 걸러내서 기억할 것인지 여러분의 뇌는 아마도 지금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선택의 과정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죠. 근데 이런 선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이 직장에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시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꾹 참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중요한, 정말 결정하기 힘든 그러한 선택의 순간도 있겠죠. 그렇다면 사소해 보이는 선택은 중요하게 보이는 선택에 비해서 그 선택을 하는 행위가 쉬운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일수록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은 사소한 것이건 중요한 것이건 자유의 상징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자유, 영혼의 자유가 없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쇠창살로 이루어진 우리 속에 한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이 우리 바깥에서 누군가가 음식과 물을 제공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가족을 만나는 것도 누군가 허락을 해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갇혀 있는 조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군대 맞습니다. 군대와 감옥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맞으셨어요. 자, 군대와 감옥은 어떤 사회죠? 감시와 통제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감시와 지배가 통제하는 사회에서 나의 선택은 나의 것일까요? 나의 선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허락해준 그러한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쇠창살을 제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연 저에게 주어진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요? 아까 대답하신 분, 군대 다녀오셨나요? 예? 휴가 나오셨어요? 지금 휴가 나오셨다면 다시 군대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아마도요, 군대 복무를 다 마치시고 사회로 나오시게 되면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몸은 지금 편한데 마음은 군대 있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와 감옥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과연 내가 100% 자유로운 인간이 돼 있는가?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옥에서 걸어서 나와서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넓은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자유로운 선택은 왜 어려운가?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주는 구속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내리는 선택은 과거에 제가 이미 내렸던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선택으로부터 연장된 것이 지금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습관, 취미라는 것은 과거의 선택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과거를 향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것이죠. 그렇지만 선택은 나의 과거, 나의 역사와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면서 선택을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공간적인 제약입니다. 사람들은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만 이 밥을 해먹기가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좀 먹지 않고도 좀 살아가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과학기술도 발전했는데 지금은 좀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것은 우리 자연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간적인 제약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살기 위해서 저 벽을 뚫고 나가고 싶어요. 한번 나가볼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물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입력된 조작.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여러분들 한번 켜보세요. 계속 광고 나오시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건물마다 이 광고 간판이 있습니다. 또 걸어가면 광고 전단지 나눠주죠. 컴퓨터 켜면 또 뭐가 나타나죠? 광고 팝업창.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들 전화로 계속 뭔가 광고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던가요?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오늘은 좀 택시를 타고 좀 호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여기까지 오려면은 그래도 지하철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앉아 있으면서 둘러보니까 광고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 광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뛰고 있는가? 이거예요. 무슨 광고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무슨 광고일 것 같아요? 커피 광고예요. 커피. 예? 그것도 원빈이라는 정말 출중하게 생긴 배우가 당신의 심장은 지금 뛰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광고. 예쁜 애들은 다 알아. 그건 무슨 광고일 것 같아요? 정확하시네요. 그거 잘 아시네. 성형외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리는 선택을 제가 100% 나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수많은 정보에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 잘 아실 겁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게 되면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다시 새로운 길이 나타나죠. 길이 또 분화되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해 왔는지, 내가 다시 원위치로 가고 싶어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돼버립니다.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또 하나는 이 심리적 거부라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연구진들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 커다란
댐이 만들어지면 보통 이제 수몰 지역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주민들은 그 댐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댐이 혹시라도 무너지면 일거에 자기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댐 바로 밑에 사는 주민들과 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 이 두 집단 간에 누가 더 댐의 안전성에 대해서, 댐이 붕괴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댐 바로 바깥에,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댐 바로 밑에 살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내부적으로 방어 기제로서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거기서 살 수가 없겠죠. 이 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아마 사회자께서 IPCC 보고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가 30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 수 있느냐, 제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무관하게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죠. 자, 선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죠. 사르코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키가 저 정도밖에 안 됐어요. 165cm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도 자기 자신의 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번 생겼어요.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겁니다. 당연히 사르코지와 그 당시에 세 번째 부인 누구죠? 브루니가 나가서 손님을 맞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키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185cm였습니다. 미셸 오바마, 브루니 두 사람 다 키가 같았어요. 180cm. 사르코지 165cm. 자, 15cm. 이거 키높이 구두로 이게 될까요? 그래서 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거의 1분 이상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은 모든 선택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은 심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일정한 긴장감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지구를 찍은 사진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진의 이름은 블루 마블입니다. 푸른 구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진은 다른 사진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게 1972년 아폴로 17호가 지구를 떠나서 달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지구의 전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찍힌 사진은 있었지만 미국의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대중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나오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죠. 왜 충격을 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아시죠? 금방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전체 몸을 볼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거울이 있을 때만 누군가 사진을 찍어줘야만 나의 몸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진은 그동안에 우리 지구인들은 별을 관찰하고 숭배를 해왔어요. 늘 우리 고대부터 천문학자,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 별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신의 뜻, 하늘의 뜻을 읽어내는 그런 일을 해왔죠. 그런데 지구는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지구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일부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지구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승선해 있고 이 지구는 그 승선하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을 싣고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한 척의 배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지구는 우리의 일부다 이렇게 인식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택이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 많았을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냉장고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옷을 만들어 입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의 일부라면 과연 우리의 선택이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죠. 1960년대에는 이 지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절반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구 하나가 필요하게 됐어요. 2000년대 지구 하나로 부족해졌습니다. 지구 1.5개가 필요한데요. 지구가 몇 개인가요? 지구를 복제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절반 정도를 더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5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누군가로부터 빌려야 가능하죠. 은행이 됐건 친구가 됐건 가족이 됐건. 지구를 은행에서 빌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빌린 걸까요? 제 세대는 지금 여기 계시는 제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아마 아들 세대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 세대는 여러분들 세대로부터 빌렸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낳게 될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오는 것입니다. 언제 갚죠? 여러분들은 왜 우리 세대에게 왜 빌려간 0.5개의 지구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지구가 여러 개라면 제가 좀 더 쓰더라도 여러분들도 또 쓸만한 것들이 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것은요, 제가 더 많이 쓰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면 그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건 더더욱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자원을 계속 써오면서 지구가 1.5개, 이제 조금 있으면 지구가 2개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성장은 무한대로 가능하다.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들을 보면은 늘 우리가 잘 살고 있어 하는 기준이 뭐죠? 우리 경제 잘 돌아가고 있어? 이 기준이 뭔가요? 경제 성장률입니다. GDP라는 거. 그래서 이 GDP가 올라가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큰 일이 날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GDP를 올리는 거, 얼마 전에 현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올해를 4만 달러,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는 그런 어떤 기반을 갖는 해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GDP, 국민소득, 이게 절대 명령처럼 돼 있는 게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4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1.5개를 쓰고 있는데 우리도 4만 달러. 아프리카의 지금 가난한 주민들도 4만 달러. 이런 시대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저 같은 사람만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장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 계셔요? 없죠. 성장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에너지를 양적인 성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씁니다. 질적인 성장으로 가는 거죠. 자기 에너지를 계속 몸집을 키우는 데 쓰는 동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만 가능하다고요? 지구는 하나인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은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맥킨지, 유명한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죠. 맥킨지, 스탠다드 앤 푸어스 신용평가사 그룹입니다. S&P가 작년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앞으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첫 번째는 고령화, 두 번째는 기후변화 문제였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맥킨지, S&P 이런 곳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비관주의자들의 겁주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IPCC는 앞으로 지구 기온이 2도씨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장은 가능해. 아직도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믿죠.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성장을 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겠죠. 성장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성장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을 겁니다. 지구에 부담을 주더라도 당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경제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분배를 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죠.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부의 46%, 거의 절반을 세계 인구의 1%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의 86%를 10%가 소유하고 있어요. 85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35억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평등, 특히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85명의 부를 35억 명한테 나눠주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중위소득이 연 1074만 원이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3122만 명, 지금 소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3122만 명을 일렬로 쭉 늘어 세워서 소득이 가장 적은 순서부터 카운트를 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1년에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직장 갖고 계시는 분 중에 100만 원 이하로 받고 계신 분 계셔요? 자, 다음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서 지구에 부담을 주더라도 기술이 발전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기술은 시간에 따라서 진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 자동차 얘기 들으셨죠? 자동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까? 특히 에너지 효율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나왔던 자동차들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은 연비도 좋고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니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꿈의 자동차들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왜 줄어들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우리 욕망이 커지는, 욕망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가진 에너지 효율 기술이 더 발전하면 뭐합니까? 과거에는 자동차 한 대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10대, 100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가 자동차를 더 가져야 되는 그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 기술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냉장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작은 냉장고 하나를 구해 오셔서 정말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쓰셨던 냉장고와 지금 나오는 효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냉장고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냉장고들이 훨씬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똑같은 냉장 시간에서 이 소모하는 전력 양이 더 적죠. 그런데 냉장고가 소비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냉장고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과연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댁에 냉장고 한 대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있으시네요. 혹시 1인 가구신가요? 다인 가구신가요? 답을 안 하시네요? 1인 가구 같으면 지금 냉장고를 한 대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한 4인 가구쯤 되면 지금 냉장고 한 대 갖고 있는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김치 냉장고 또 필요하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기술은 훨씬 발달했지만 지금 냉장고의 용량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냉장고 숫자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기술 발전으로 과연 우리 에너지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은 더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새롭고 더 좋고 더 빠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매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계획적 진부화라는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쓰면서 스마트폰 3년 이상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3년 이상 쓰신 분. 제가 체감권 드릴게요, 이따가. 계셔요? 네. 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빠르신 분은 뭐 한 6개월마다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소위 신상에 중독되는 거죠. 신상 나오면 다시 사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미 수명을 정해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서 물건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제품을 계속 다시 새로운 것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 계획적 진부화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텐데요. 우리 주제가 빅 퀘스천이기 때문에 뭐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잠깐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하실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냉소주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냉소주의. 이 냉소주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소화되지 않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밝은 얼굴로, 밝은 생각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지구 망하면 오히려 잘 됐네. 뭐 기후변화, 온실가스 줄여, 너나 잘하세요. 이거죠.
그런데 이 냉소주의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30년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죄책감을 가져야 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소비도 많이 하고 하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구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가라앉는 지구에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세월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앉고 있는 배가 있으면 나도 살고 싶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우리를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선택보다는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욕망은 과연 진실된 것인가?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냉소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월호 문제를 두고 작가 황정은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냉소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나의 욕망이 과연 가려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가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장에서 드릴을 하나 구입했어요. 제가 원했던 게 이 드릴일까요? 이 전동 드릴을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끌어안고 자기 위해서 제가 이걸 샀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 드릴을 산 것은 벽에다가 구멍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드릴은 수단일 뿐이고 나의 목적은 벽에 구멍을 뚫는 거였어요. 수단에 얽매인 욕망이라는 것은 가짜 욕망입니다. 진짜 욕망은 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단과 목적,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려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공감하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자, 제가 아주 친한 가수 중에 홍순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홍순관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들, 쌀 한 톨의 무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0.016g이라고 하더군요. 0.016g은 우리가 저울을 가지고 쟀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용해왔던 도량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0.016g입니다. 그런데 과연 쌀 한 톨의 무게가 0.016g, 이게 다일까요? 홍순관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쌀 한 톨에는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이 스며 있고 또 밤에도 외롭게 비치는
별빛까지 스며 있다. 살란토레는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 나다를 갖고 왔던 농부의 마음도 들어있다. 이 쌀 한 톨 속에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쌀 한 톨의 무게는 바로 우주의 무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요, 밥을 먹는 행위, 쌀 한 톨을 내 입속으로 넣는 행위는 단순하게 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계와 우주와 나를 접속하는, 연결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만 우리가 함께 동승하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라앉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나와 모든 승객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우리가 지구의 일부라면 지구를 위한 좋은 선택은 나를 위한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동차 적게 타고 육식 줄이고 운동 많이 하고 이거 뭐 기후변화니 환경문제 이전에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다 듣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거 여러분들 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잘 못하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하십니다. 그 제약을 가능한 한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바람직한, 그나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의 길로 조금이라도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한 3분, 4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능 친 학생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그 끝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선택은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었나라는 질문은 결국 자기를 위한 그런 선택으로 귀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연 그 자체를 위해서 그런 지구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자는 그런 질문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왜 그거 자체도 그 질문 자체도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설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의 유전자가 이타적 유전자냐, 이기적 유전자냐,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죠.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것들만 주는데 나는 계속 귀찮아요. 이걸 하기가 귀찮고 불편하고 하는데 지구를 위해서 너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한번 1년 정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너무 지겨워서 이제는 더 하기 싫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위해서 하는, 나와 다른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잘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원 서일훈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이제 어지럽힌 사람이 치워야 된다, 우리가 직접 치워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받으며 자랐는데,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거래할 수 있다는 건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진정 이렇게 만약에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어지르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빅 퀘스천 다운 탄소 배출권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제도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기업들이 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양의 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부여받고 할당을 받고, 그것보다 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어딘가로부터 배출권을 사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해준 양보다 더 적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만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제도가 과연 어지른 사람이 치워야 된다, 이 법칙에 어긋나는 제도인가,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면은 저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것만 생각하면 왜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 사고 뭐 팔고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만 그 사전 단계가 있어요. 정부가 당신들이 배출할 수 있는 양은 이거야, 이렇게 정해놓는 게 전제예요. 그 전제가 없으면 이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되 너무 급격하게 부담을 주면 이 기업들이 야, 이 대한민국 이거 법 아무리 만들어봐, 지금이 어느 시대야, 나 인도로 갈래, 나 중국에 가서 공장 세우면 돼, 이렇게 하지 않을 만큼 유연하게 좀 줄여보라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뭐 원칙적으로 보면은 어지른 사람이 치워라 하는 제도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기업들에게 이 배출권을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틀 동안 시체처럼 있다가 사실은 나와서 오늘 옷도 벗지를 못하고 제가 콧물이 좀 지금도 이렇게 좀 맺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의 기준을 만드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